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할 때 전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이죠. 논의하시라고 했더니 바로 반응이 나와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거 논의하면 안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윤재욱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런 고민하실 때 아니고요. 빨리 조건 없이 만나셔서 논의하셔야 됩니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23% 나왔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빨리 민생회복 방안을 조건 없이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총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총선 보면서 통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딱 봤는데, 그리고 나중에 하룻밤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선거 결과를 봤더니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출구조사도 굉장히 엄밀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걸 텐데 왜 이렇게 틀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전에 또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 엄청 많이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 저 회사 다 결과가 달라요. 뭐가 어떻게 맞는 건지 구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우리가 보는 이 많은 통계 수치들, 특히 여론조사 수치들 중에서 뭐가 신호,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준 신호이고 뭐가 예측을 방해하는 소음인지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조사 전문가님이시고,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제가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요거는 김준일 평론가님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대통령 지지율 23% 요거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영수회담 하니 많이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국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3%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역대 정권 이제 지지율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5년 차에 접어들면은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이제 갤럽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노태우 정부 때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여러 정부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화면에 나가지만은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있을 때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 때 초기에 20%대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평균을 이제 내면은 1년 차 2분기 때, 이명박 정부 2분기 때 21% 평균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 달 내내 이제 내본이 21%라는 거죠. 이때가 이제 광우병 소고기 파동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지고 아침 이슬에 뭐 부르네 생각을 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탈출을 했죠. 그리고 한 번도 20%대를 기록을 안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5년 차 때 마지막 때 25% 뭐 23%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박근혜 비대위가 나오면서 총선을 승리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4년 차 때 이제 4분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16년 10월 달에 20%대로 떨어져서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년 차 4분기 평균이 12%예요. 이때는 탄핵이 2017년 초에 이제 탄핵을 당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80%대까지 시작을 했는데 막 5년 차에 14%, 뭐 7%까지 떨어졌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4%는 무슨 의미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라의 외환위기, 탄핵, 뭐 아니면 광우병 집회로 이제 모든 민심이 다 등 돌렸을 때 이 정도 수준이다 보면 될 것 같고, 갤럽 기준으로 23%는 역대 최저예요, 윤석열 정부. 24%가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날리면 바이든 사건. 네, 바이든 날리면 사건, 요때 한 번이 있었고요. 한 번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요거로 이제 교육부 장관하고 뭐 논란이 있었을 때, 이때 굉장히 이제 소위해서 엄마들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이 어디서 많이 빠졌냐. 갤럽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은 갤럽이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를 하고 4월 첫째, 둘째 주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3주간의 간격을 보면은 연령대로 보면은
60대가 그때 4월 마지막 주에 46%가 긍정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32%로 떨어졌습니다. 46에서 32니까 14%포인트가 빠졌고요. 70대 이상은 65에서 47, 18%포인트가 빠졌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34에서 23이니까 11%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평균보다 60대, 70대에서 왕창 빠졌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다른 세대는 이미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빠질 여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보수층이 흔들린다. 보수층이 흔들리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 탄핵이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던 박근혜 거죠. 대통령 때 이제 탄핵이 있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징후를 보이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긴급하게 제안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다 그런 건데 지금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갤럽 조사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뭐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뭐 29% 긍정 평가 나고 여러 조사가 있어요. 근데 매주 발표되고 이번엔 또 3주 만에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갤럽 조사라 더 영향력이 크고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이제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좀 신뢰를 더 부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디어에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뭐 조사들은 사실은 모든 조사기관들이 많이 균질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샘플이 어떻게 이제 다양한 샘플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샘플 추출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이제 조사기관들이 어떤 역량에 따라서 전문성을 부여해서 추출을 했는데 최근에는 다 통신사 휴대폰 조사 번호를 받아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기관들의 약간의 어떤 전문성 정도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조사 기관도 있겠고 설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조사 방식의 문제도 있고 문항 순서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문항을 설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갤럽 조사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조사기관들은 선택지를 4개를 줘요. 되게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 매우 못한다. 그런데 한국갤럽은 2개만 줍니다. 잘한다, 잘 못한다.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 좀 못할 때 있잖아요. 네. 많이 떨어져요.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잘한다는 비율을 모아서 언론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 대통령실, 청와대 등에서 금요일 날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좀 실수가 많을 때 더 긴장을 하는 경향들 이제 있어집니다. 뚝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사전 척도로 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국인들 특성이 중간을 좋아하죠. 중간을 좋아합니다. 의사표출 강하게 안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들어가 있으면 이제 많이 안 떨어지는 측면들이 이제 있다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정 지지율이라고 불리는 것의 특징은 내용적 측면에서 좀 심각성이 있는데요. 대체로가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ARS 조사 방식이든 전화 면접 방식이든지 간에 매우 못한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4개로 물어봐도 가장 봐도요. 낮은 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에는 수치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의 높고 낮음 외에 스트렝스가 있는 거예요. 강도. 그 똑같은 35%라고 하더라도 매우 싫어하는 35%다. 대체로 싫어하는 35%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체로 잘못한다,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설득하면은 그냥 해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매우 못한다고 하는 건 강렬하게 이제 반대가 남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제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좀 전반적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매우 대중이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소통의 방식의 변경이라든가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예상할 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이 변화들이 그냥 소폭 변화들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좀 크게 기획을 해서 이것을 그 국정 동력의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중요한 주제 오늘 본론 진짜 본론은 사실은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 출고조사 때 우리 출고조사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방송 3사가 뭐 돈 엄청 들여가지고 조사했다고 들었는데 왜 출고조사 결과 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두 분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잘 못 맞췄어요. 새롭지 않습니다. 못 맞춘 게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수점 뭐 0.1, 0.2 이 정도 오차로 거의 맞춰요. 근데 총선 같은 경우에는 253개, 이번엔 254개 지역구잖아요.
이거를 이제 똑같은 인구를 하더라도 이거를 254개로 나누면은 일단 출구조사의 샘플 자체가 매우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이 많아지면 이거를 균질하게 표집을 했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샘플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는 좀 틀릴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생각보다 뭐 잘 맞췄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지난번에 2020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 민주당의 그 의석수를 177석까지 예상을 했는데 180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BS가 그때 177석까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지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정당을. 근데 180석이 나온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00석 언더라고 이제 본 데가 MBC가 99석까지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최대 99석까지밖에 못 얻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많이 틀린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난번보다는 오차가 좀 더 커졌다라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본투표만 출구조사가 가능해요. 사전투표는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전투표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대선은 어쨌든 이게 큰 전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샘플이 그런 상관이 없는데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26%까지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그럼 점점 올라갈수록 이들을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연령대를 보고 이들이 뭐 70대가 이번엔 60대 이상이 37%를 기록을 했다라고 출구조사에 사전투표에 참여자 중에 사전투표 참여자의 60대 이상이 37%라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들이 진보냐 보수냐 뭐 해서 이제 뭐 전화로 돌리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전투표율이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면은 이게 샘플이 모이니까 이런 걸 추정치가 가능한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은 이게 막 할 때마다 새로운 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회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샤이층의 존재. 샤이층의 존재를 이게 구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선거의 특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에 보수 진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샤이층이 이렇게 샤이보수가 존재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샤이층이 존재한 건 사실이고 그거를 이제 뭐 어떤 혹자는 뭐 진보 과표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 표현은 틀렸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정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문제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샤이 XX층 어느 층인지 모르지만 이게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 이제 정확도를 제약하는 이제 복병이 이제 사전투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31.28% 사전투표율이에요. 역대 총선 최고치인데 이것이 이제 최종 투표율이 67%였잖아요. 그럼 그 비중으로 차지하면 이제 한 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육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해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가지고 투표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이제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을 한 것인데요. 전화면접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절반은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근데 거기서 사실은 이제 오차가 커진 부분이 있겠고요. 전화면접조사가 이제 출구조사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출구조사는 투표하고 나온 사람을 하는 것이니까. 이미 한 거니까. 예, 그건 매우 정확한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전화조사에서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틀린 지역들이 매우 접전지였어요. 접전지였다는 건 뭐냐 하면 매우 많은 조사가 실시되었던 지역인 거예요. 수십 번이 실시된 거예요. 언론에 공표된 거 이외에 후보들과 정당들에서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응답을 이렇게 이제 불편해서 또는 필요해서 받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 번 전화가 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겹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들. 대개 이제 한 18개 정도에 틀렸다고 하는데 거의 이제 한두 개 빼고는 이제 그런 지역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겹치게 되면서 이제 사전투표 요인이 이제 컸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게 층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사실은 이제 출구조사에서 응답을 좀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겼다고 하는 것이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얘기는 되는데, 아주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어느 출구조사에서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더해서 이번에 좀 틀렸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사실은 많이 틀렸을까라고 하는 느낌들은 갖고 있어요. 그 이제 18개 워낙 이제 주요한 지역들이 바뀌고 해서, 보면 이제 일관되게 특징이 뭐냐면,
민주당 후보들이 이긴다고 예측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지역들이요. 네. 근데 결과는 달라진 부분인데 그래서 추정을 이건 보수 응답층들이 사실대로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한 시각도 한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사전 투표에 60세 이상의 고령층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한 부분들을 포착하는데 전화조사로 하는데 실패한 것이 왜냐하면 사전 투표는 진보 성향층들이 많이 할 것이라고 하는 감이 이제 있던 상황에서 이것을 제대로 조합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더해진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전 투표 이후에 뭐 약간 며칠 기간이 있잖아요. 그 네. 기간 동안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있죠. 부분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투표에서 결과가 이제 바뀔 부분들도 충분히 좀 있을 수는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지금에서의 이제 흐름들을 본다고 한다면 뭐 어떤 표심을 이제 바꾸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게 샤이층으로 얘기가 가는데 저는 이제 샤이라고 하는 표현 이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좀 잘못 오도되어서 과장되어서 알려진 측면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샤이로 분석하게 되면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주주의의 메커니즘 자체가 작동이 끊겨요. 왜냐하면 어떤 대통령이 이거 잘못했어요. 당신 지지율 낮으니까 좀 시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샤이층들이 응답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지지율 사실은 높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이층 얘기는 좀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샤이층이 이제 왜 사실은 이제 이게 다 샤이다 하는 게 대한민국 지금 이제 그렇게 무서운 사회 아니거든요. 샤이는 사실은 무섭거나 또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없지 않을 텐데 이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투표 적극성에 관한 문제예요. 투표 적극성이 그 층에서 더 높았던 것이죠. 그것이 사전투표였든 본투표였든 자 우리가 어느 마을에 이제 10개의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우물을 한번 팝시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집은 반대를 하고 6집은 찬성을 해요. 그래서 찬성을 하려는 측에서 그럼 우리 투표로 명확하게 합시다. 그러면은 모월 모일 모시에 모여서 투표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찬성하는 6집 반대하는 4집이었는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4집 반대가 있어요. 그런데 찬성하는 측은 6개에서 3집만 나온 거예요. 그럼 결과는 여론조사는 6대4로 찬성이 높았지만 선거 결과는 4대3으로 반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중간에 마을에 우물이 생기면 개인 우리 집에 물이 이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또는 투표 적극성이 매우 의지가 강할 때 여론조사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한 여론이에요. 그렇지만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관련해서도 샤이 트럼프 얘기하는데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한다. 그게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해야 내 일자리가 지켜진다. 이민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샤이 브렉시트 얘기한 브렉시트가 되면 내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브렉시트를 해야지만 내 일자리를 지키니까 그 사람도 적극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표 적극성과 관련한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 이제 있다고 그러면 약간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 때 내가 특정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이유가 그 여론조사 조사 기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데일리안이 한다. 뭐 그러면은 진보층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론조사 꽃이 한다. 그러면은 보수층이 아예 응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의 이제 뭐 편향을 감안하는 게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런 진영이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약간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정이 뭐냐면은 뭐 설명해 주셨지만 투표하는 거하고 여론조사 응답하고 다른 건데 당장 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그날 바로 투표를 한다라면은 이분들이 응답을 안 하는 분들이 투표하러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결집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막판에 이를테면 내가 투표를 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원래는 응답을 할 때는 그 여론조사 얘기할 때는 의지가 없었지만 막판에 이제 하게 되는 이유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죠. 이거를 바꾸는 경우에는 많지 않아요. 거의 다 결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울경 PK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났다. 막판에 보수 결집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여론조사상에서는 아우 짜증나. 짜증나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한 42%, 민주당 한 30이거든요. 10에서 12%포인트가 기본적으로 격차가 나요. 그러면은 후보 지지율에도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응답을 안 해버렸는데 투표하러는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조금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과제를 좀 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 여론조사 할 때에 그 연령이나 성향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 다 포함 뭐 고려해가지고 표본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안 잡히는 정치 성향도 네. 보정하잖아요. 네, 그 성향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조회를 하면 기준하잖아요. 네. 기준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성향이라든가 내가 옛날 뭐 누굴 좋아하고 어느 정치인 어느 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역에 이제 어느 동에 사느냐, 그다음에 어느 도에 사느냐 지역, 그다음에 남성, 여성, 그다음에 연령대 이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각 이제 20대의 어느 동의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어서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보수 성향이 많을 수도 있고 진보 성향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건 이쪽이 성향이 많아졌으니까 이게 보수 과표집, 진보 과표집. 그래서 이 조사는 못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팽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향이라는 것은 변동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진보 대통령이어서 인기 좋다. 그럼 진보라는 비율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대통령이 인기 좋다면 보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주관적 이념 성향이라고 불러요. 한 문항으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조사의 옳고 그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느 조사에서 사실은 보수라고 얘기하는 응답이거든요. 적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사에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것을 얘기를 과도하게 좀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조심스러워요. 너무 팽배하게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한 시에 끝내야 되니까. 예, 요거는 쭉 짧게 말씀해 말씀드릴게요. 주세요. 이념적 주관 성향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응답을 하고 뭐 모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갤럽이 대표적으로 이념적 주관 성향을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를테면 맨날 바뀌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2016년, 2017년에는 진보층이 훨씬 많았어요. 보수보다. 진보층이 계속 많다가 갤럽 기준으로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말년 2년 차, 그러니까 4년 차, 5년 차 때는 보수가 늘어났고요. 지금은 보수가 많아요.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를 기준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옛날에는 진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지금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보냐 중도냐 그거는 다만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데 정당 지지율은 굉장히 강하게 본인이 그 정당에 대해서 고착화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변동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훨씬 더 좀 잘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정권을 지지하는구나. 이거를 좀 보는데 훨씬 유리하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선거판은 특히. 뭐 이번에도 정당 지지율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지금도. 근데 결과는 이제 108대 192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지표를 보는 거다. 예.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추가를 제가 여쭤볼게요. 이른바 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여론조사 회사마다 그런 편향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전화 면접 조사라고 한다면 이제 그 면접원들의 숙련도 이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응답 참여하고 안 참여. 그다음에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균질되어 있습니다. 이제 녹음된 음성으로 하는 것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조사를 할 때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데 안내말에 이제 예전에는 어느 언론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실시하는 조사기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여론조사 기관입니다라고 밝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뭐 어떤 보수 성향이 강한 신문에서 한다.
또 진보 성향이 강한 신문에서 한다라고 하면 내가 참여하지 말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효과들 나타나서 그것이 이제 기관 효과 하우스 이펙트라는 것에 일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기관들의 성향이 이제 있냐 없냐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알려지게 되는데 폭넓게 충분히 알지 못해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1000명 조사를 하는데 한 10명, 20명, 30명 정도는 안 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또는 하려는데 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난 이 기관이 싫어. 나 도와주고 싶지 않아. 돈도 안 받는데 그러면은 한 3%, 4%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적전지에서는 그게 큰 그럼요. 차이가 그다음에 될수 이제 이것이 있겠네요. 젊은 층이라고 한다면 또 이제 약간 이제 더 이 가중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그 몇 프로는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일관된 몇 개 이제 추이들 조사들을 보면서 이건 약간의 이제 하우스 이펙트가 기관 효과가 있다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그거 자체가 있다고 해서 잘못된 조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걸 추이를 감안해서 보면 감안해서 봐야 예, 된다. 보면 되기 때문에요. 네. 김준일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있죠. 뭐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게 여론조사 꽃이에요. 이제 비싼 게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민주당 여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를테면은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꽃이한 여론조사에서는 4월 5일에 이제 한 건데 분당갑 그때는 이광재 45.8, 안철수 40.4 그리고 출구조사에서는 이광재 52.8, 안철수 47.2 그리고 실제 투표에서는 안철수 53.3, 이광재 46.7 그래가지고 이 차이가 그러니까 오히려 출구조사가 좀 더 정확했고 꽃이 조금 더 비슷비슷하지만은 더 이제 오차 범위가 좀 뭐 범위가 좀 벌어졌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접전 지역에 꽃이 더 잘 맞췄냐라고 본다라면은 출구조사랑 차이가 없거나 출구조사보다 더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게 여론조사가 된 경우가 있었다고 본다라면은 이제 꽃이라고 했을 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해버리는 게 추정인데 이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정말 많은 여론조사가 좀 제 체감상으로는 그래요.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돌았는데 특히 이제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게 4월 8일까지 기준으로 389건의 여론조사 꽃이 했고 그 다음이 한국갤럽인데 147건 그런 다음에 조원 CNI 125건 한국리서치 107건 그 한국사회 KSOCI가 96건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꽃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한 전체 5분의 1을 차지했어요. 꽃의 문제만은 아닌데 이번에 여기에는 정당들이 하는 것도 다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론 공표 안 하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전지가 많고 특히 접전지에서는 아예 그래서 다 넘겨버립니다. 요즘에 앱이 발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다 넘겨버리고 안 받으니까 초정치 고관여층 나는 하루에 전화가 10번 오더라도 이 얘기를 꼭 여론조사에서 하고야 말태야 하는 사람들 양당에 양 진영이 근데 그 진영이 민주당 쪽이 좀 더 많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 과제로 이걸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아예 문자 메시지로 하고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아무 보상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네. 저렇게 조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이게 돈이 되는지 조사회사 시장에서 지금 정치조사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이 부분 좀 윤희용 센터장님 네, 말씀해 이제 주시면 2020년 기준으로 21년 기준으로 이제 조사 한국에서 이제 리서치 시장이 한 8천억 지금 김준일 대표님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1시에 끝내야 됩니다. 네. 예. 8천억 시장 되고 선거 시장은 한 350억 정도 시장이 됩니다. 대선은 이제 큰 시장은 아니고요. 한 선거구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총선이 이제 한 300억 이상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0억 시장에서 지금 다 저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근데 또 그러면 생각하면 되게 큰 시장 같지는 않은데 회사가 네, 굉장히 그렇게 많은데.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체 조사에서 이 정치 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래서 이제 어때요? 전체 조사에서 한 60%는 사실은 마케팅 기업 조사이고요. 한 40%는 공공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지자체에 관련한 조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의 이제 선거가 있을 때 뭐 한 30% 40% 정도가 선거 조사가 있는데 선거는 이제 매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린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치 평론을 한 게 아니고 네. 실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너무 난무하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왜 나의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다뤄본 건데 혹시 그 팁을 주실 게 혹시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한마디씩. 말씀 여론조사 기관한테 드릴게요.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리워드를 줘라. 그러면은 굉장히 응답률이 높아질 거다. 왜 이렇게 외국은 다 리워드를 줘요. 보상을 주는데 우리나라 여론조사만 유독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좀 돈을 더 써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세트장한테 한 건 아니고. 네. 이용자들은 제가 이게 생각났어요. 그 네이트 실버라고 미국의 대선 예측 잘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네. 통계학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음을 가려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어느 회사에서 한 건지 샘플링 어떻게 했는지 어쩔 수 없이 오늘 방송 좀 잘 보면서 윤용센터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어떤 숫자를 보면 나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스스로 좀 공부하면서 나의 예측을 만들고 나의 평론을 이렇게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께 굉장히 어려운 질문드렸는데 너무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